2019년 이른 아침, 하늘은 4월 13일 7시 분에 서비스로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수화기 너머의 남자는 중년의 지역 농부였습니다.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눈에 띄는 긴장감이 있었습니다. 그는 42구 백시 빌며칠 동안 이웃 부지에서 이상한 냄새가 난다고 말했습니다. 처음에는 죽은 새나 길 잃은 너구리라고 생각했지만 냄새는 사라지지 않고 점점 더 강해졌습니다. 그 남자는 그 부지가 오랫동안 버려졌으며 이전에는 비료 창고가 있었고 그 후 건물을 샀지만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고 덧붙였습니다. 이제 그곳에서 뭔가 잘못된 냄새가 난다고 말했습니다. 20분 후 순찰대가 현장에 도착했습니다. 차는 흙길에 멈췄고 기울어진 작은 문 옆에 있었습니다. 그 뒤에는 콘크리트 구조물이 있었는데 낮고 네모났으며 창문이 없었습니다. 겉보기에는 건물이 당장이라도 무너질 것 같았지만 문에는 새 자물쇠가 걸려 있었습니다. 이것은 즉시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수사관들은 주변을 둘러보았습니다. 새 타이어 자국 밟힌 풀, 땅에 찍힌 신발 자국이 있었습니다. 이웃 중 아무도 눈치채지 못했지만 최근에 누군가 이곳에 왔던 것이 분명했습니다. 경찰관들은 전문가를 기다리지 않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들 중 명이 쇠지렛대로 자물쇠를 부셨고 금속이 삐걱거렸지만 열렸습니다. 문이 살짝 열리자마자 내부에서 짙은 공기 파동이 뿜어져 나왔습니다. 날카롭고 달콤하면서도 금속성의 냄새가 공간을 가득 채웠습니다. 안은 어두웠고 낮에도 빛이 거의 없었습니다. 벽에 있는 좁은 틈새로 빛이 거의 통과하지 못했습니다. 그들이 손전등을 켰을 때 이 공간이 최근에 사용되었음이 분명해졌습니다. 구석에는 플라스틱 양동이가 있었고 그 옆에는 낡은 매트리스가 있었고 방 한가운데에는 한 남자가 있었습니다. 그는 옆으로 누워 있었는데 마치 미끄러져 내려와 그 상태로 멈춘 것 같았습니다. 얼굴은 창백했고 눈은 반쯤 떠 있었으며 숨은 거의 감지되지 않았습니다. 경찰관들은 처음에 너무 늦었다고 생각했지만 가까이 다가가자 그의 가슴에서 약한 움직임을 발견했습니다. 그는 살아 있었습니다. 그의 옷에서는 곰팡내와 화학 약품 냄새가 났고 손에는 오래된 찰과상 흔적이 있었으며 피부는 거의 투명했습니다. 경찰관 중 명은 구급차를 불렀고 다른 한 명은 몸에 장착된 카메라로 상황을 기록했습니다. 보고서에는 나중에 다음과 같이 기록되었습니다. 남성 발견, 추정 연령은 3에서 3 사이, 극도의 피로, 징후, 삼시보사 시부식이 없는 상태. 구급대원들이 분후에 도착했습니다. 그들은 현장에서 상태를 평가했습니다. 체중, 약 15-38kg. 혈압은 극도로 낮았고 맥박은 불안정했으며 피부는 매우 건조했고 탈수 징후가 있었습니다. 동공은 느리게 반응했습니다. 남자는 말할 수 없었고 입술만 살짝 움직일 뿐 소리는 내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그를 들것에 눕히고 수액을 연결하고 산소를 공급했습니다. 의사들은 간결하게 말했습니다. 희망은 적지만 그는 살아있고 그것만으로도 놀랍다고 했습니다. 그는 시립병원으로 이송되었습니다. 그의 기록카드에는 신원 미상의 남성이라고 적혔는데 그가 신분증, 전화 또는 그가 누구인지 알려줄 수 있는 물건을 전혀 가지고 있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병원에서는 그를 임시로 표준 명칭인으로 기록했습니다. 의사들은 그를 중환자실에 배치하고 장비에 연결했습니다. 존도 첫 24시간은 변화 없이 지나갔습니다. 상태는 안정적이지만 위독했고 반응은 거의 없었습니다. 그동안 경찰은 부지를 폐쇄했습니다. 건물에 대한 조사가 수행되었습니다. 자물쇠에는 새 것이었고 최근에 구매되었으며 문 손잡이에는 장갑 자국이 있었습니다. 바닥에는 콘크리트 잔해가 있었고 그 옆에는 비어있는 플라스틱 통이 있었는데 디젤 연료의 흔적이 있었습니다. 구석에서는 찢어진 재킷과 켤레의 부츠가 발견되었습니다. 벽에는 연의 낡은 달력이 있었습니다.
이 한이천십육 모든 것은 누군가가 이곳에 임시 거처를 마련하고 고의로 남자를 안에 남겨두었음을 시사했습니다. 수사관들은 간단한 것부터 시작했습니다. 몇 년간의 실종자들을 확인하고 가장 가까운 주소를 분석하고 이웃들을 신문했습니다. 아무도 누가 그 낡은 창고를 사용했을지 알지 못했습니다. 옆 부지는 비어 있었고 주인은 최근 다른 주에 살고 있어서 당분간 올 수 없었습니다. 너무 많은 미스터리가 남아 있었습니다. 같은 날 저녁 경찰 보고서에 공식 기록이 나타났습니다. 신원 미상의 남성, 위독한 상태로 발견됨. 아마도 감금되어 있었던 것으로 추정됨. 신원 확인 및 발견 장소 조사가 필요함. 이렇게 이야기는 시작되었고 그 순간에는 이상하고 고립된 사건처럼 보였습니다. 그러나 후 수사는 발견된 남자가 무작위 피해자가 아니라 거의 며칠 3년에 걸친 일련의 사건에 대한 열쇠임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병원에서 그 남자는 틀 후에야 의식을 되찾았습니다. 그는 2,000말을 하지 못했습니다. 의사들은 그가 입술을 움직이려는 시도는 기록했지만 소리는 없었습니다. 그의 상태는 심각했지만 안정적이었습니다. 수사관들은 그가 말하기를 기다릴 수 없었습니다. 이 사건은 이미 우선순위로 지정되었습니다. 그 순간 단서는 의사들이 접근을 허락했을 때 병실에서 직접 채취한 지문이었습니다. 이 절차는 일상적이고 표준적이었지만 이 사건에서는 결정적인 단서가 되었습니다. 유일한 지문 데이터는 전국 데이터베이스로 전송되었습니다. 부서 직원들은 긴장하며 기다렸습니다. 규정에 따르면 응답은 시간 이내에 오지만 이 한한 시간은 끝없이 늘어졌습니다. 이러한 경우 시간은 다르게 느껴집니다. 주위의 것이 멈춘 듯하고 컴퓨터에서 나는 모든 소리가 평소보다 크게 들립니다. 분 후 시스템이 결과를 내놓았습니다. 일치하는 정보가 발견되었습니다. 콘크리트 창고에서 발견된 남자에게는 이름이 있었습니다. 47 보고서에 새로운 줄이 나타났습니다. 사이먼 그레이, 연생, 미국 시민, 거주지, 오클라호마주 털사. 그의 정보는 세무 및 사회복지 서비스에 등록되어 있었지만 경찰 데이터베이스에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전과도 신고도 없었습니다. 법적인 문제가 없는 평범한 사람이었습니다. 운전면허증 사진에는 짧은 머리와 피곤한 눈빛을 가진 남자가 있었는데 전형적인 사무직 직원이었습니다. 1977 수사관들은 그의 양력을 확인하기 시작했습니다. 사이먼은 작은 사기업에서 경리로 일했으며 보고서와 재무 요약을 담당했습니다. 동료들은 그를 폐쇄적이고 조용하며 거의 눈에 띄지 않는 사람으로 기억했습니다. 와도 갈등하지 않았고 와도 친밀하게 교류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살았고 사우스 털사 지역에서 아파트를 빌렸으며 가족도 친구도 없었습니다. 그의 은행 계좌에는 안정적이지만 소액의 금액이 있었습니다. 지출은 임대료, 식료품, 공과금, 인터넷이었습니다. 누구누구 혼자 모든 것이 최대한 평범했고 이중생활의 흔적은 없었습니다. 경찰은 이것에 당혹해했습니다. 일반적으로 납치 피해자는 갈등, 부채 또는 범죄와 관련이 있습니다. 여기서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사이먼의 양력은 급격한 전환 없이 매끄러웠습니다. 그는 기업가도 활동가도 사건의 증인도 아니었습니다. 그저 매일 출근하고 퇴근하는 격리였습니다. 어떤 이어서 수사관들은 활동 기간을 분석했습니다. 은행 결제는 연월이었습니다. 회사 시스템에 로그인한 것은 같은 해, 마지막 2016 마지막 4월 18일이었습니다. 이 날짜 이후로는 침묵이었습니다. 동료들은 그날 그가 출근하지 않았다는 것을 기억했습니다. 전화는 받지 않았고 이메일은 답장이 없었습니다. 실종 신고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의 부재는 자발적인 퇴사로 처리되었습니다. 아무도 신문 과정에서 경찰이 집 주변 이웃들에게 물었을 때 그들은 사이먼이 조용했고 아파트에서 거의 나오지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몇 사람들은 연봄에 그의 문이 닫혀 있었고 나중에 며칠 전 16 어떤 사람들이 와서 가구를 가져갔다는 것을 기억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누구인지
일부 아무도 어떤 근거로 왔는지 묻지 않았습니다. 그 당시에는 이것에 대해 경각심을 가지지 않았습니다. 아무도 이제 그의 신원이 확인되었으므로 분명해졌습니다. 사이먼 그레이는 그의 삶이 궤도를 따라 흘러가던 순간에 사라졌습니다. 회계 장부와 저녁 TV 뉴스 사이에서 말입니다. 그가 사라진 것을 눈치채지 못했습니다. 아무도 찾지 않았습니다. 그의 평범한 세계는 명백한 이유 없이, 목격자 없이 갑자기 끝났습니다. 따라서 수사는 의로 진정한 역설에 직면했습니다. 찾지 않던 사람이 갑자기 어디선가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형사들은 그가 어떻게 콘크리트 감옥에 갇히게 되었는지, 그리고 처음 아무도삼 연전에 그를 거기에 가두었는지 이해해야 합니다. 누가 수사관들이 마침내 발견된 남자의 신원을 확인했을 때 먼저 한 일은 그의 삶이 끊긴 과거로 돌아가는 것이었습니다. 가장 모든 수사는 간단한 질문으로 시작합니다. 정확히 어디서 흔적이 끊어졌는가? 사이먼 그레이의 경우 대답은 평범하고 눈에 띄지 않는 은행 거래에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컴퓨터 화면에는 카드 명세서가 있었습니다. 년, 시분, 사우스 털사의 푸2016 4월 17일 19 아시비 21 달러 센트였습니다. 구매 목록은 간단하고 고통스러울 정도로 일상적이었습니다. 빵, 커피, 냉동 채소, 닭고기, 수프 40관 캔, 그리고 리모컨용 건전지였습니다. 평범한 저녁, 평범한 구매, 평범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바로 이 평범함이 것을 더욱 무섭게 만들었습니다. 이 거래 이후 침묵이었습니다. 모든 수사관들은 이후에 나를 살펴보사 월 17일 모든 누가 일시 중지 버튼을 누른 것처럼 것이 순간에 끊어졌습니다. 디지털 흔적은 은행에서 온 알림과 배달 사이트에서 온 라슬카, 이마일 뿐이었습니다. 이 순간부터 사이먼은 레이더에서 단순히 사라졌습니다. 모든 한 마지막 다음으로 경찰은 그의 주소로 갔습니다. 털사 주거 지역의 전형적인 외곽에 있는 작은 집이었습니다. 현관 앞 잔디는 햇볕에 오래전에 타버렸고 우편함은 벗겨져 있었습니다. 집 안은 조용했습니다. 자물쇠는 그대로였고 문은 안에서 잠겨 있었습니다. 열쇠 수리공을 불러야 했습니다. 문이 열렸을 때의 인상은 마치 시간이 멈춘 것 같았습니다. 내부에서는 먼지, 종이, 그리고 오래되고 정체된 냄새가 났습니다. 부엌 식탁에는 마른 커피 잔여물이 담긴 컵이 있었고 창턱에는 첫 2016년 월의 신문이 있었습니다. 거실에는 먼지로 덮인 텔레비전이 있었고 그 옆에는 깔끔하게 덮개가 씌워진 소파가 있었습니다. 벽에는 달력이 있었는데 산마지막으로 표시된 날짜는 여전히 이었습니다. 4월 17일 냉장고에는 상한 음식, 곰팡이 핀 치즈, 그리고 물병과 담긴 하남 몇 개의 용기가 있었습니다. 싱크대에는 씻지 않은 접시개가 있었습니다. 두모든 것이 마치 사람이 방금 나갔고 돌아오겠다고 약속한 것처럼 보였습니다. 차고에 차는 제자리에 있었고 연료 탱크는 절반 정도 채워져 있었으며 열쇠는 문 옆에 고리에 걸려 있었습니다. 옷걸이에는 그가 보통 출근할 때 입던 재킷이 있었습니다. 심지어 신발도 나란히 깔끔하게 정렬되어 있었습니다. 급하게 떠났거나 여행을 준비했다는 것을 나타내지 않았습니다. 아무것도 싸움의 흔적은 없었습니다. 뒤집힌 가구도 깨진 유리창도 입구에 진흙 흔적도 없었습니다. 침실에서는 침대가 정돈되어 있었고 침대 옆 탁자는 깔끔했으며 문서들은 서랍에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노트북에는 최근 사용 흔적이 없었고 브라우저 기록은 실종 틀 전에 끊겼습니다. 전화기에는 동료들에게 건 전화와 배달 서비스로 보낸 메시지가 있었습니다. 그것이 이 마지막 전부였습니다. 수사관들은 집 전체를 철저히 조사했습니다. 바닥 아래, 벽 뒤, 다락방까지 확인했습니다. 그의 지문을 제외하고는 지문은 없었습니다. 신발 자국조차 없었고 모두 다른 단지 여러 해 동안 들어오지 않았음을 보여주는 먼지만 있었습니다. 시간의 아무도 유일한 흔적은 구석을 덮고 있는 얇은 거미줄 층이었습니다.
마치 그 집이 삶에서 단순히 지워진 듯한 느낌이었습니다. 이웃들은 거의 기억하지 못했습니다. 명은 사이먼이 조용하고 예의 바른 사람이었지만 항상 고립되어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한 달은 한 명은 그해 봄에 그가 보이지 않게 된 것 같다고 기억했습니다. 창문에 불이 더 이상 켜지지 않았고 차는 움직이지 않았으며 달 후 명의 낯선 사람이 트럭을 타고 와서 낡은 가구 한두 일부를 가져갔다고 했습니다. 그 당시에는 물어볼 용기를 내지 못했습니다. 어쩌면 집을 팔았거나 이사했을 수도 있으니까요. 그래서 잊어버렸습니다. 아무도 경찰은 시간표를 구성했습니다. 사이먼은 10분에 푸드마트를 떠났습니다. 입구 카메라는 그의 실루엣을 포착했습니다. 손에 든 비닐봉지, 침착한 걸음걸이, 고든 자세였습니다. 그 후 그는 집까지 19.13km가 조금 넘는 거리를 걸어야 했습니다. 이곳은 카메라가 없는 지역이었습니다. 낡은 거리, 드문 가로등, 부서진 보도였습니다. 영상 기록도 목격자도 없었습니다. 순간 그는 가게와 그의 집 사이에서 단순히 사라졌습니다. 어떤 수사관들은 경로를 확인했습니다. 숲지대, 주차장, 주택가 뒤의 공터까지 모두 확인했습니다. 인근 주택, 차고, 심지어 하수구 뚜껑까지 둘러보았습니다. 결과는 였습니다.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가방도, 문서도, 전화기도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그가 어디서, 어떻게 사라졌는지 알려주는 하나 단서는 도 없었습니다. 하나 며칠간의 수색 후 단서가 남았습니다. 연후 그가 발견된 바로 그 콘크리트 창고였습니다. 바로 그곳에서 유일한 삽 묻은 것이 일치했습니다. 그의 존재, 감금의 흔적,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 최근에 구매된 자물쇠였습니다. 이 창고는 수사의 중심이 되었고 년의 선이 마침내 년과 연결되는 장소가 되었습니다. 전체 2016, 2019 이제 수사관들은 가지만 알고 있었습니다. 사이먼은 스스로 떠나지 않았습니다. 그는 자신의 의지로 사라진 것이 아니었습니다. 한 누군가 그를 데려가 숨겼고 시간 동안 감금했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누가 그랬는지 이해하기 위해 그들은 이 콘크리트 상자가 서 있던 부지의 소유주가 누구인지 알아내야 했습니다. 이 순간부터 수사는 다음 단계로 넘어갔습니다. 사이먼 그레이가 발견된 땅의 소유주를 찾는 것이었습니다. 수사는 중범죄 부서의 수사관이 털사, 카운티의 토지 등기소에 공식 요청을 제출하는 순간 막다른 골목에서 벗어났습니다. 사이먼이 발견된 부지의 소유주가 누구인지 파악해야 했습니다. 그 장소가 콘크리트 창고와 잡초가 무성한 마당과 함께 오랫동안 버려져 있었기 때문에 소유주가 사망했거나 오래전에 이사했을 것이라고 추정되었습니다. 그러나 데이터베이스는 훨씬 더 흥미로운 사실을 드러냈습니다. 요청은 아침에 발송되었습니다. 시간 후 시스템이 결과를 내놓았습니다. 등록된 소유주는 같은 지역 거주자인 로렌스 메릴, 몇 초 14세였습니다. 이 부지는 연의 중개인을 통해 그의 이름으로 등기되었습니다. 토지 대금은 불규칙하게 납부되었지만 세금 활동은 여전히 기록되고 있었습니다. 이것은 소유주가 살아있고 숨어있지 않으며 문서상 여전히 합법적인 소유권을 가지고 있음을 의미했습니다. 2014 한전체 수사에서 의로수사팀은 구체적인 이름을 얻었습니다. 처음 확인은 즉시 시작되었습니다. 메릴의 양력은 흠잡을 데가 없어 보였습니다. 전과 기록이 없었고 전기 및 장비 설치 분야에서 개인 계약자로 일했습니다. 결혼했으며 명예 성인 자녀가 있었고 안정적인 수입과 도시의 끝에 자신의 집이 있었습니다. 는 범죄 세계와 관련이 없는 아주 평범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빚도 고객의 불만도 기록된 사건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이상한 점은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왜 그는 그의 본가에서 두 다른 것 보기에 10km 떨어진 공터 한가운데에 부지를 소유하고 있었으며 왜 그것이 년 동안 비어 있었는가 하는 것이었습니다. 몇 수사관들은 구매에 대한 오래된 보고서를 다시 검토했습니다.
거래는 인 부동산 중개인을 통해 이루어졌으며 그의 이름이 문서에 나타났습니다. 이 여성은 빠르게 발견되었고 그녀는 메릴이 그곳에 위치한 콘크리트 구조물 때문에 이 부지에 특별히 관심이 있었다는 것을 기억했습니다. 그는 그것을 도구와 낡은 장비를 위한 창고로 사용하고 싶어 했다고 합니다. 그러나 그녀의 말에 따르면 구매 후 그는 제3자단 한 번도 그곳에 돌아가지 않았습니다. 문서들은 이것을 확인해 주었습니다. 년부터 이 부지는 전기가 연결되지 않았고 물은 끊겼으며 세금 체납이 증가하고 있었습니다. 2015 이것은 비논리적으로 보였습니다. 메릴이 이 땅으로 하지 않았다면 누가 그 창고를 사용했는가?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 아무것도 누가 경찰이 강제로 열어야 했던 새 자물쇠를 설치했는가? 데이터를 받은 지 후 형사들은 그의 집으로 향했습니다. 그들은 수색 영장을 가지고 있었지만 하루 먼저 이야기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메릴의 집은 조용한 거리에 있는 잘 가꿔진 교외 지역에 있었습니다. 잔디밭, 현관 옆에 어린이 자전거, 문 옆에 국기가 있는 평범한 미국 가옥이었습니다. 주인 자신은 경찰관들을 침착하게 맞이했습니다. 그는 그 부지에 대해 알고 있지만 오랫동안 그곳에 가보지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수사관이 콘크리트 창고를 언급했을 때 그 남자의 얼굴에 약간의 당황함이 나타났습니다. 그는 그곳에 건설한 적이 없으며 안에 아무것도 없던 귀중한 물건이 있었다는 것도 전혀 기억하지 못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왜 자물쇠가 새 것인지에 대한 질문에 그는 아마도 지역 주민 중가 10대들이 들어오는 것을 막기 위해 그것을 설치했을 것이라고 대답했습니다. 누군가 하지만 일치하지 않는 세부 사항들이 있었습니다. 남자가 발견된 날 자물쇠는 정말로 새 것이었고 마치 최근에 구매한 것처럼 빛나고 있었습니다. 수사관들은 창고에서 자물쇠 포장재를 발견했고 그 위에는 지문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중에는 신문시 채취한 로렌스 메릴 본인의 지문과 일치하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는 이것을 간단하게 설명하려고 했습니다. 이전 주인이 남긴 쓰레기를 치울 때 포장재를 만졌을 수도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보고서에는 이전 주인이 부분적으로 전혀 없었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창고는 그가 땅을 구매한 후에야 지어졌기 때문입니다. 대화 중에 메릴은 번 버전을 바꿨습니다. 여러 먼저 그는 일 때문에 부지를 샀다고 말했습니다. 다음에는 장비를 보관할 장소를 만들고 싶었다고 했습니다. 그런 다음 단순히 이익을 보고 되팔고 싶었지만 시간이 없었다고 했습니다. 그의 대답은 두서가 없었고 이것은 즉시 기록에 포착되었습니다. 대화 후 그는 공식 신문을 위해 경찰서로 이송되었습니다. 그에게는 창고 사진과 내부 공간의 사진이 보여졌습니다. 메릴은 침묵했고 나중에 물을 요청했습니다. 시간이 흐르고 그의 행동은 점점 더 자신감을 잃어갔습니다. 마침내 그는 수사팀이 나중에 보고서에서 인용했던 문구를 말했습니다. 저는 그곳에 한누가 있었는지 모르지만 저는 그곳을 사용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누군가 이 세부 사항은 그를 사건의 공식 용의자로 만들었습니다. 이제 수사는 새로운 방향을 얻었습니다. 메릴이 첫 누군가 그의 부지를 사용하고 있다는 것을 알았지만 신고하지 않았다면 그는 했거나를 있었음을 의미했습니다. 개인 누군가 숨겨주고 수사는 새로운 국면으로 접어들었습니다. 또 창고에 접근할 수 있었는지, 그리고 그것이 정확히 언제부터 사용되기 시작했는지 알아내는 것이었습니다. 누가 신문에서 로렌스 메릴은 침착함을 유지했습니다. 그의 행동은 거의 모범적이었습니다. 갑작스러운 움직임도 초조한 몸짓도 없었습니다. 그는 자신감 있게 말했고 수사관을 똑바로 바라보았습니다. 그는 자신의 땅을 사용했을지 전혀 모른다고 반복했습니다. 그의 말에 따르면 부지는 누가 10년 전에 투자용으로 구매되었으며 그 이후로 쳐다보지도 않았다고 합니다. 기록에는 이 말이 문자 그대로 기록되었습니다. 아는 중개인을 통해 땅을 샀고 되팔 생각이었어요. 나중에 가격이 떨어져서 관심이 없어졌죠. 동안 그곳에 가지 않았어요. 콘크리트 창고에 대한 질문에 그는 부지를 인수했을 때 이미 거기에 있었다고 대답했습니다. 수년 수사관은 세부 사항을 기록했습니다.
메릴은 발견된 남자와 모드나무 관련이 없으며 그의 신원이나 실종에 대해 모른다고 강조했습니다. 그의 목소리 톤은 일정했지만 침착함 뒤에는 긴장감이 느껴졌습니다. 아무것도 모든 추가 질문에 그는 마치 공백을 메우려는 듯 조금 더 빨리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나중에 신문받은 그의 아내는 확인했습니다. 남편이 정말로 동안 그 부지에 가지 않았다고 말입니다. 는 그가 연루될 이유가 정말 없었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많은 이상한 점이 있는 사건에서 너무 완벽한 이야기는 의심을 샀습니다. 순영 엇보기의 수사관들은 그의 말을 확인하기 시작했습니다. 는 알리바이였습니다. 이동통신사 대첫 번째 모든 세부 사항이 단서가 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종종 그렇듯이 결과는 명확한 답변을 제공하지 않았습니다. 사이먼이 사라졌을 때인 연봄에 메릴은 실제로 도시에서 활동하고 있었습니다. 그의 전화는 2016 다른 지역에서 포착되었고 거래는 지역 상점을 통해 이루어졌으며 청구서는 정기적으로 지불되었습니다. 것이 실종 기간 동안 그가 평범한 삶을 살았고 사라지거나 숨지 않았음을 시사했습니다. 그의 말을 직접적으로 반박하는 것은 없었습니다. 모든 이 불확실성은 수사를 막다른 길로 몰아넣었습니다. 공식적으로 경찰은 메릴이 구매 후 자신의 부지를 방문했다는 증거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창고 문에 달린 자물쇠는 새 것이었고 그 위에는 그의 지문이 있었습니다. 이것은 그의 진술과 직접적으로 모순되었습니다. 그 자신은 이것을 간단하게 설명했습니다. 아마도 제가 전에 땅이 수년 아직 괜찮았을 때 자물쇠를 바꿨을 겁니다. 하지만 1년 번호로 확인된 자물쇠 제조일은 그 남자가 발견되기 불과 달 전에 제작되었음을 보여주었습니다. 몇 수사관들은 압박을 보류하고 배경에 집중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부지 소유주와 사이먼 그레이 사이에 연관성이라도 있는지 이해해야 했습니다. 이를 위해 분석팀이 투입되었습니다. 디지털 흔적 전문가들이 사건에 합류했습니다. 그들은 어떤 모든 것을 확인했습니다. 소셜미디어, 이메일 주소, 전화번호, 오래된 고객 데이터베이스, 세금 보고서, 심지어 공개 출처의 공동 언급까지 확인했습니다. 모두 결과는 방향에서 동일했습니다. 교차점이 없었습니다. 그들은 교우 관계, 모든 서로 다른 직업, 지역에 서로 다른 공통 지인도 없었습니다. 마치 평행 세계에서 온 사람 같았습니다. 그들을 연결하는 두유일한 것은 콘크리트 창고였습니다. 수사팀은 메릴에 대한 직접적인 증거가 불충분하다는 것을 인정해야 했습니다. 그의 변호는 논리적이었고 비록 불일치가 있었지만 그것만으로는 체포하기에 충분하지 않았습니다. 그러자 초점이 바뀌었습니다. 만약 그들이 개인적으로 아는 사이가 아니라면 어쩌면 물질적인 무언가가 그들을 연결했을 수도 있었습니다. 돈, 부동산, 빚, 의, 중개인이었습니다. 이제는 인간적인 연결이 아니라 이 사람의 운명이 왜 하필 이 부지에서 교차했는지 설명할 수 있는 공통 두금융적인 연결을 찾아야 했습니다. 이렇게 수사는 다음 단계로 넘어갔습니다. 숫자와 문서가 말보다 중요해지는 단계였습니다. 직접적인 증거가 더 이상 작동하지 않자 수사관들은 노선인 금융 노선을 택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돈은 종종 사람보다 더 크게 말합니다. 공식 보고서에 따르면 사이먼 그레이의 은행 계좌는 그의 실종 시점부터 계속 열려 있었습니다. 그러나 다른 한 사람이 년 동안 계좌를 사용하지 않았다면 은행은 활동을 정지시켜야 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이것이 이상하게 여겨졌고 팀은 그의 산모든 계좌에 대한 명세서를 요청했습니다. 전체 데이터는 후에 도착했습니다. 자금 이동표에서 며칠 안 가지 비논리적인 점이 즉시 눈에 띄었습니다. 실종 날짜 이후 사이먼의 계좌에는 큰 거래가 없었고 구매도, 이체도, 온라인 결제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주마다 그의 직불카드에서 소액의 금액이 삼 누군가 $100, 때로는 달러를 인출했습니다. 자꾸 거의 눈에 띄지 않지만 정기적인 거래였습니다. 120이 모든 것이 가의식적으로 주의를 끌지 않으려고 노력하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년 동안의 액은 누군가 3촉만 달러가 조금 넘는 금액이었습니다. 거액은 아니었지만 중요한 것은 액수가 아니라 사실이었습니다. 이 시간 동안 그의 카드에 접근할 수 있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누군가 모든 수사관들은 날짜를 연구했습니다. 인출은 시간에 이루어졌습니다. 때로는 아침에, 때로는 자정에 가까운 시간이었습니다. 가지 시스 서로 다른 한 다른 시스템이 없었습니다. 거래는 장소에서 이루어졌습니다. 분석가들은 현금 자동 입출금기 ATM에 연결된 좌표를 확인했습니다. 그것은 도시 남부에 있는 주유소에 위치한 작은 지역 은행의 지점이었습니다. 눈에 띄지 않는 곳이었고 카메라가 거의 머무르지 않는 모든 동일한두 도로의 교차로였습니다. 수사관들이 지도를 비교했을 때 분명해졌습니다. 이 ATM은 로렌스 메릴의 집에서 불과 마일 떨어진 곳에 있었습니다. 사이먼을 알지 못한다고 주장하는 바로 그 남자였습니다. 이 우연의 일치는 너무나 정확해 보였습니다. 특히 털사가 수백 개의 ATM이 있는 도시라는 점을 고려하면 더욱 그러했습니다. 이전여 확인은 계속되었습니다. 인출 날짜 메릴은 도시 경계 내에 있었습니다. 이것은 그의 전화 연결 데이터로 확인되었습니다. 모든 일부 경우 그의 전화 신호는 바로 그 ATM에서 불과 킬로미터 떨어진 곳에서 포착되었습니다. 이것만으로는 기소하기에 충분하지 않지만 그를 다시 신문하기에는 이미 충분했습니다. 그는 간단하게 설명했습니다. 저는 집에 가는 길에 그 주유소에 자주 들릅니다. 아마도 여러분이 날짜를 혼동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의 말은 자신감이 넘쳤지만 재확인 결과 밝혀진 사실은 다음과 같았습니다. 같은 날, 그는 실제로 같은 주유소 계산대에서 커피, 담배, 휘발유를 구매했습니다. 즉, 그는 물리적으로 근처에 있었다는 의미였습니다. 수사관들은 다음 단계를 밟기로 결정했습니다. 감시 카메라의 비디오 아카이브를 요청하는 것이었습니다. 은행 보안 서비스는 연 중반부터의 녹화 기록을 제공했습니다. 개가 넘는 파일 2016 총 300 비디오 분석팀이 해독 작업을 시작했습니다. 프레임별로, 월별로 그들은 사이먼의 카드에서 돈을 인출한 사람을 찾았습니다. 녹화에서 보였습니다. 후드티를 입은 키가 작은 인물이었고 얼굴은 거의 감역계의 아무것도 명확하게 볼 수는 없었습니다. 그러나 체형과 자세로 대략적인 매개 변수를 추정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당장은 인지 단정할 수 없었지만 수사팀은 누구 가장 중요한 것, 즉 시각적 단서를 얻었습니다. 이제 그들은 단순히 숫자와 보고서만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사이먼이 실종된 후 그의 은행 카드를 사용한 사람의 모습이 담긴 영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수사팀은 바로 이 아카이브가 핵심이 될 수 있음을 이해했습니다. 그리고 전문가들이 녹화 기록을 분석하는 동안 경찰은 메릴의 주변 환경을 조사하기 시작했습니다. 모든 누가 또 그와 가까이 있었는지를 신뢰했는지, 그리고 콘크리트 창고가 있는 부지의 존재를 알고 있었는지 이해해야 했습니다. 누구누가 이렇게 해서 수사는 새로운 국면으로 접어들었습니다. 분산된 흔적들이 시스템으로 조합되기 시작한 때였습니다. 두 번째 신문 후 로렌스 메릴은 시간 감시 대상이 되었습니다. 공식적으로 그는 풀려났습니다. 그에 대한 직접적인 증거는 여전히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수사관들은 24~3년 동안 실종된 사람의 은행 카드를 사용한 사람이 단순한 목격자가 될 수 없다는 것을 이해했습니다. 그에게는 외부 감시팀과 대의 비표시 차량이 배정되었습니다. 한 첫 24시간은 조용히 지나갔습니다. 그는 예측 가능한 행동을 했습니다. 아침에 출근하고 저녁에 집에 돌아왔으며 슈퍼마켓에 들르고 개를 산책시켰습니다. 마치 자신을 감시하고 있다는 것을 모르는 것처럼 아무도 모든 것이 평범해 보였습니다. 그러나 날 수사관들의 경계를 즉시 늦추게 하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점심 식사 후 메릴은 평소 경로가 아두번째 10분 후 그는 작은 휘발유통과 상자의 일회용 장갑을 들고 나왔습니다. 영수증에는
가정용품이라는 메모가 있었습니다. 한 공식적으로 이것은 증명하지 않았지만 사건의 맥락에서는 경고 신호였습니다. 형사들은 개입하지 않고 단순히 관찰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남자는 구매한 물건을 트렁크에 넣고 운전석에 앉아 남쪽 고속도로 쪽으로 향했습니다. 이 길은 그가 사이먼을 발견한 바로 그 부지로 이어졌습니다. 아무것도 2대의 감시 차량이 미터 간격을 두고 그를 뒤따랐습니다. 무전으로 경로가 전달되었고 좌표가 기록되었습니다. 날씨는 흐렸고 저녁빛은 어두웠습니다. 갓길에는 드문드문 트럭이 있었고 도로는 거의 비어 있었습니다. 수백 모든 것이 그가 정확히 그곳으로 향하고 있음을 시사했습니다. 트렁크에는 연료, 장갑, 도구 세트가 있었습니다. 수사관들은 그가 정말로 흔적을 파괴하려고 한다면 그를 놀라게 하거나 증거를 수집할 기회를 잃지 않도록 조심스럽게 개입해야 한다는 것을 이해했습니다. 메릴이 고속도로에서 흙길로 접어들었을 때 감시는 느려졌습니다. 그의 차는 천천히 움직였고 헤드라이트는 마른 줄기로 무성한 갓길을 비추었습니다. 부지 입구 모퉁이에는 낡은 순찰차가 서 있었는데 경찰관들이 운전자의 문서를 확인하고 있었습니다. 이것은 수사와 관련 없는 일상적인 정지였지만 바로 이것이 메릴의 계획을 깨뜨렸습니다. 그는 멀리서 깜빡이는 불빛을 발견하고 거의 즉시 반응했습니다. 임해의 주저 없이 그는 브레이크를 밟고 급회전하여 도시 방향으로 돌아갔습니다. 감시팀은 이 순간을 포착했습니다. 그의 행동은 즉각적이었고 그가 무엇을 두려워하는지 정확히 아는 것처럼 너무나 명확했습니다. 나중에 보고서에는 다음과 같이 기록되었습니다. 용의자가 패닉 징후를 보였고 경로가 변경되었습니다. 예상되는 이동 목적지는 부지였으며 가능한 목적은 증거 파괴였습니다. 같은 날 저녁, 그의 차는 집 근처에서 멈춰 세워졌습니다. 공식적인 구실은 문서 확인이었지만 실제로는 그가 낮에 구입한 물건들을 처분하지 않았는지 확인하기 위함이었습니다. 트렁크 검사 결과 확인되었습니다. 휘발유통은 비어 있었고 휘발유 냄새는 났지만 누출 흔적은 없었습니다. 장갑은 사용되지 않았습니다. 겉보기에는 여전히 증거가 없었지만 여행 사실 자체와 갑작스러운 중단은 핵심적인 관찰이 되었습니다. 수사팀은 다음과 같이 결론지었습니다. 메릴은 자신이 감시당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지만 여전히 자신이 부인하려고 하는 장소로 갈 위험을 감수했습니다. 이는 그가 인정하려는 것보다 이 부지와 더 깊은 관련이 있음을 의미했습니다. 그의 반응은 단순한 두려움이 아니라 경찰보다 먼저 도착하려는 시도였습니다. 이제 수사의 임무는 직접적인 증거를 찾는 것이었습니다. 그를 범죄 현장과 간접적으로가 아닌 실제로 연결할 수 있는 였습니다. 이를 위해 ATM, 감시 카메라, 도로 시스템의 비디오 녹화 분석이 우선순위가 되었습니다. 이 아카이브에는 그의 알리바이를 최종적으로 무너뜨릴 수 있는 무언가가 남아있을 수 있었습니다. ATM의 비디오 녹화는 주일 후 수사팀의 손에 들어왔습니다. 자료는 가 예상했던 것보다 많았습니다. 거의 1693년 동안의 월별 거래, 낡은 저해상도 카메라로 촬영된 수백 개의 짧은 클립이었습니다. 화면은 흔들리고 색상은 왜곡되었으며 화면에는 지속적인 간섭 줄무늬가 있었습니다. 사이버 분석 부서의 전문가들은 교대로 시청했습니다. 번외 초씩 프레임별로 보았습니다. 하며 처음에는 것이 쓸모없어 보였습니다. 사람의 모습은 빠르게 지나갔고 얼굴은 후드로 가려져 있었으며 화면은 야간 조명에 노출되어 있었습니다. 때로는 비가 오고 때로는 안개가 끼어 카메라가 초점을 맞추지 못했습니다. 신원 확인을 할 수 있는 깨끗한 각도는 뭐든 하나도 없었습니다. 이미지를 강화하려는 시도는 노이즈와 흐릿한 윤곽만 만들었습니다. 단서가 소용없을 것 같았습니다. 비난하기에 충분하지 않은 또 모든 다른 세부 사항일 뿐이었습니다. 그러나 파일에서 전문가는 사람 자신이 아닌 ATM 유리창에 비친 반사를 발견했습니다.
배경에서 등 뒤에서 한 1초 동안 자동차가 나타났습니다. 헤드라이트의 빛, 차체의 선, 범퍼는 사소한 것이었지만 숙련된 눈에게는 충분했습니다. 헤드라이트의 특징적인 모양과 실루엣으로 브랜드를 식별할 수 있었습니다. 분석 결과 토요타 타코마, 회색 픽업 트럭, 제조 연도는 대략 일부 2010년경이었습니다. 이 발견은 즉시 상황을 바꾸었습니다. 왜냐하면 바로 그런 종류의 차가 로렌스 메릴의 이름으로 등록되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수사관들은 그의 등록 정보를 요청하고 아카이브와 대조했습니다. 색상, 모델, 제조 연도가 일치했습니다. 그러나 법적으로 이것은 충분하지 않았습니다. 그 차는 흔한 차였고 수십 대의 비슷한 차가 도시를 돌아다녔습니다. 우연의 일치를 배제할 세부 사항이 필요했습니다. 수 있는 독특한 전문가들이 날짜의 비디오를 비교하기 시작했을 때 가지를 발견했습니다. 화면 속 자동차의 오른쪽 앞 팬더에 움푹 들어간 곳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작았지만 픽업 트럭이 특정 각도로 ATM에 접근할 때 헤드라이트 불빛 아래에서 명확하게 보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른 한 가장 흥미로운 점은 다음과 같았습니다. 주일 전에 실시된 메릴의 차량 검사에서 경찰관들은 정확히 움푹 들어간 곳을 기록했습니다. 같은 쪽, 같은 모양, 지면으로부터 같은 높이였습니다. 일 같은 이것은 더 이상 우연의 일치가 아니었습니다. 보고서에서 전문가들은 다음과 같이 언급했습니다. 일치할 확률은 %를 초과합니다. ATM 녹화 기록에는 사이먼 그레이의 카드에서 현금을 인출하는 순간 메릴의 차량이 포착되었습니다. 99 수사관들은 줄의 연결고리를 만들었습니다. 그레이가 사라진 순간부터 그의 계좌에서 돈이 체계적으로 인출되었습니다. 인출은 하나하나의 ATM에서 이루어졌습니다. 녹화 기록에는 그의 이름으로 등록된 메릴의 차량이 움푹 들어간 곳과 함께 있었습니다. 차체의 독특한 모든 것이 그의 집에서 마일 이내였습니다. 이 법적으로 이것은 심각한 증거였지만 최종적인 것은 아니었습니다. 변호사는 즉시 빠져나갈 구멍을 찾았습니다. 내 자동차는 제 의뢰인의 소유이지만 이것이 운전석에 앉아있던 사람이 그라는 것을 증명하지는 않습니다. 사람들이 차를 사용했을 수도 있습니다. 이 주장은 형식적이었지만 법적으로는 무게가 있었습니다. 카메라의 녹화 기록만으로는 기소하기에 충분하지 않았습니다. 다른 수사팀은 이해했습니다. 단순히 차가 현장에 있었다는 것뿐만 아니라 메릴이 이 돈으로 이익을 얻었다는 것을 증명해야 했습니다. 인출된 지폐가 어디에 쓰였는지, 어디로 갔는지, 어떻게 다시 유통되었는지 추적해야 했습니다. 수사관들은 그의 은행 계좌 명세서를 요청하고 구매 내역, 영수증, 자금 이동을 분석했습니다. 모든 다른 사람의 돈이 그 자신에 의해 사용되었다는 것을 보여줄 수 있는 것이었습니다. 모든 이제 수사는 새로운 수준으로 넘어갔습니다. 관찰과 간접적인 징후의 영역에서 구체적인 금융 흐름으로 넘어갔습니다. 사이먼의 돈이 메릴의 청구서 지불, 물품 구매 또는 재산 유지에 사용되었다는 것을 증명할 수 있다면 이것은 그의 연루에 대한 직접적인 확인이 될 것입니다. 수사팀은 수색과 문서의 상세 분석을 준비했습니다. 증거는 더욱 촘촘해졌고 용의자 주변의 포위망은 좁혀지기 시작했습니다. 금융수사 라인이 확인되었을 때 형사들은 다음 단계로 나아가기로 결정했습니다. 수색이었습니다. 영장은 아침에 서명되었고 시간 후 수사팀은 로렌스 메릴의 집으로 출발했습니다. 집은 도시 외곽에 있었고 한두 층짜리 건물이었으며 현관에 페인트가 벗겨져 있었고 마당은 잡초로 무성했습니다. 눈에 띄는 것은 없었습니다. 겉보기에는 그의 주인만큼이나 지루하고 개성 없어 보였습니다. 그러나 안에서는 수사관들이 카메라나 은행 보고서가 제공하지 못한 답변을 찾기를 기대했습니다. 아무것도 수색 중에 피해자와 금융적 또는 일상적인 관련이 있을 수 있는 것에 특별한 주의를 기울였습니다. 문서, 은행 카드, 영수증, 메모장, 오래된 USB 드라이브 등이었습니다.
모든 것을 별도의 봉투에 담았습니다. 그러나 전환점이 된 것은 금고나 책상 서랍이 아니라 마당에 있는 평범한 쓰레기통에서 발견되었습니다. 빈 병, 식료품 포장재, 그리고 오래된 신문들 사이에는 구겨졌지만 보존된 계산서 영수증이 있었습니다. 개였습니다. 수십 분석가들이 이 영수증들을 날짜별로 분류하기 시작했을 때 그들이 사이먼 그레이의 카드에서 현금이 인출된 날짜와 일치한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에서 매번 하루 이틀 차이였습니다. 큰 구매도 개인적인 것도 없었습니다. 식료품 세트였습니다. 통조림, 비스킷, 곡물, 물, 전해질, 알약이었습니다. 최소한의 칼로리, 최대한의 유통기한이었습니다. 오랫동안 보관할 수 있고 조리 없이 섭취할 수 있는 단지 모든 것이었습니다. 수사관들은 즉시 주목했습니다. 이것은 사는 평범한 사람을 위한 구매가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생존을 위한 식량이지 삶을 위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사치품도 편안함의 흔적도 없었습니다. 이것은 존재를 유지할 수 있는 음식이지 즐거움을 위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영수증에는 알코올도 담배도 생활용품도 메릴 자신의 습관을 나타내는 혼자 어떤 것도 없었습니다. 것이 그가 음식을 구하러 나갈 수 없는 모든 스스로 누군가에게 공급하고 있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행동 분석 전문가들은 나중에 다음과 같이 언급했습니다. 이러한 유형의 구매는 범죄자가 사람을 장기간 고립 상태로 감금할 때 전형적입니다. 식단은 생존을 위해 계산된 것이지 돌봄을 위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다른 모든 것이 엄격하게 기능적이었습니다. 음식, 물, 최소한의 위생이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수사팀은 의로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사이먼의 돈은 이익을 위해 쓰이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그 자신을 유지하는 데 사용되었습니다. 처음 이 사실은 사건을 뒤집었습니다. 메릴이 금전적 이득을 위해 행동했다는 주장은 더 이상 통하지 않았습니다. 것이 다르게 보였습니다. 그는 사람의 자금을 횡령하지 않았고 돈을 가지고 도망치려 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는 사라진 사람을 먹여 살리기 위해 돈을 썼습니다. 모든 다른 모두가 실종되었다고 생각했던 사람이었지만 밝혀진 바와 같이 그는 시간 동안 그를 살려두고 있었습니다. 이 모든 이제 수사팀은 그랬는지 이해해야 했습니다. 흔적을 없애는 것이 목표였다면 것을 즉시 끝내는 것이 더 논리적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메릴은 외모든 3년 동안 돈을 쓰고 식료품을 사러 다니고 물과 약을 구입했습니다. 이것은 충동이 아니라 시스템이었습니다. 합리적이고 차갑고 계산된 것이었습니다. 그는 그 사람이 살 수 있도록 조건을 만들고 있었습니다. 자유롭지는 않았지만 살도록 말입니다. 전문가들이 발견된 영수증 분석을 마쳤을 때 그들은 그의 구매에 대한 연대기를 구성했습니다. 현금 인출은 상점 영수증으로 이어졌습니다. 완벽한 모든 영수증에는 제품이 있었습니다. 같은 모든 것이 일치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수사팀 앞에는 훨씬 더 어려운 새로운 질문이 놓였습니다. 연 동안 그가 삼이것을 하도록 강요한 것은 무엇이었을까요? 동기가 돈에 있지 않았다면 에 있었다는 의미였습니다. 다른 무언가 이렇게 수사는 의로 이익을 위한 납치 사건이 아니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의식적이고 장기적이며 처음 어쩌면 개인적인 동기가 있는 감금에 대한 이야기가 되었습니다. 수사관들에게는 새로운 단계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이 연결고리를 찾는 것이었습니다. 두 번째 수색에서 더 철저하게 수사관들은 애는 중요하지 않아 보였던 물건들로 돌아갔습니다. 메릴의 침실에 있는 금속 금고에 보관되어 있던 서류들 중에서 수사관들은 보험, 영수증, 오래된 청구서 등 개인 문서가 담긴 이미 겉보기한 폴더를 발견했습니다. 것이 평범해 보였지만 가지 특이한 파일이 나타났습니다. 깔끔하게 접힌 부동산 매매 계약서였습니다. 모든한 겉보기에는 평범한 공식 문서였습니다. 도장, 서명, 날짜, 등록번호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시선을 끄는 것은 주소였습니다. 이전에 사이먼 그레이가 소유했던 바로 그 집이었습니다. 메릴이 감금했던 바로 그 남자였습니다. 거래 날짜는 연가을이었습니다. 즉 그레이가 사라진 지 약 2017-6개월 후였습니다. 수사팀은 즉시 불일치를 발견했습니다. 주기록에 따르면 이 집은 매물로 나온 적이 없었습니다. 공식적인 거래도 등록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문서는 신뢰할 만해 보였습니다. 공증인의 확인, 부지번호, 그리고 사이먼 본인의 서명이라고 주장하는 것이 있었습니다. 전혀 또 다른 세부 사항은 이 발견을 더욱 이상하게 만들었습니다. 구매자란에는 메릴이라는 성을 가진 사람의 이름이 적혀 있었지만 로렌스가 아닌이었습니다. 그의 사촌이었습니다. 피터, 이 세부 사항은 음모의 새로운 전환점을 만들었습니다. 범인은 행동하지 않았을 수도 있었습니다. 어쩌면 혼자, 어쩌면 그에게 피해자의 재산을 숨기는 것을 도운 공범이 있었을 수도 있었습니다. 수사팀은 피터 메릴과 접촉하여 그를 신문했습니다. 그 남자는 자발적으로 출두했고 당황해 보였으며 자신의 이름이 왜 사건에 등장하는지 분명히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는 거래에 대해서도 어떤 처음 듣는다고 주장했습니다. 집을 산 적도 없고 사이먼 그레이도 몰랐으며 이 계약서를 본 적도 없다고 했습니다. 그의 반응은 진심이었고 그가 말하는 것은 쉽게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거래를 확인하는 금융활동은 없었습니다. 돈은 이체되지 않았고 은행 거래도 전혀 없었습니다. 것은 그의 이름이 단순히 위조를 은폐하는 데 사용되었음을 시사했습니다. 모든 수사관들에게 이것은 핵심적인 순간이었습니다. 그들은 사이먼의 서명이 정말로 진짜인지 확인하기 위해 문서를 감정했습니다. 필적감정연구소는 발견된 계약서의 서명을 그의 오래된 문서들, 즉 은행 양식, 세금 신고서, 편지 등에서 얻은 샘플과 비교했습니다. 분석은 동안 진행되었습니다. 며칠 결과는 명확했습니다. 서명은 위조되었습니다. 게다가 문서의 필체는 로렌스 메릴 본인의 필체와 일치했습니다. 전문가들은 계약서가 피해자의 서명부터 가짜로 판명된 공증인의 확인까지 위조되었다고 결론지었습니다. 문서에 찍힌 도장 번호조차도 거래 날짜보다 완전히 2년 전에 사망한 변호사의 것이었습니다. 이 문서는 고의성에 대한 직접적인 증거가 되었습니다. 이제 분명해졌습니다. 메릴은 사이먼을 단순히 살려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그에게 속한 것을 점차적으로 빼앗으려 했습니다. 그의 자금, 그 다음은 부동산이었습니다. 동시에 그는 계획적인 수법을 사용했습니다. 합법적인 거래처럼 보이게 만들고 가짜 이름을 기입하고 허위 확인을 했습니다. 모든 것은 발견될 경우 이것은 문서상의 실수일 뿐입니다. 라고 말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단지 공범에 대한 주장은 사라졌습니다. 피터 메릴은 사건과 관련이 없었고 그의 이름은 도구에 불과했습니다. 그러나 이 발견은 로렌스가 충동적으로 행동한 것이 아니라 체계적으로 행동했음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는 단순히 사람을 고립시킨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피해자가 물리적으로뿐만 아니라 법적으로도 존재하지 않게 되는 가짜 현실을 구축하고 있었습니다. 하나 완벽한 이제 수사관들은 그가 이전에 비슷한 일을 했는지 이해해야 했습니다. 이러한 수준의 위조는 경험을 필요로 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이것이 사건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분석가들이 첫 번째 최근 10년 동안 메릴의 과거 거래, 그의 오래된 연락처 및 사기 행위의 흔적이라도 확인하기 시작한 이유였습니다. 어떤 수사팀이 계약서 위조에 대한 확인을 받았을 때 이것이 아마추어의 솜씨가 아니라는 것이 분명해졌습니다. 이러한 문서는 우연히 만들어지거나 눈대중으로 위조되거나 사람의 템플릿에서 복사되지 않았습니다. 그 안에는 법률 시스템이 다른 어떻게 작동하는지, 세부 사항이 확인되고 세부 사항이 일반적으로 무시되는지 이해하는 사람의 손길이 느껴졌습니다. 도장, 서명, 날짜, 문구, 어떤 모든 것이 전문적으로 보였습니다. 메릴은 이것을 배울 수 없었을 것이며 에서 이 기술을
습득했어야 했습니다. 혼자 어딘가 바로 이 순간부터 수사는 과거로 거슬러 올라갔습니다. 수사관들은 메릴의 양력을 단계별로 문서별로 검토하기 시작했습니다. 평범한 삶의 모습이었습니다. 태어나서 공부하고 전체 몇 개의 직장을 옮겼고 눈에 띄는 것은 없었습니다. 직장, 작은 회사에서 격리였습니다. 그 후 새해 가까워지면서 그는 웨스트 헤이븐 캐피털이라는 금융 컨설팅 회사의 컨설턴트로 취직했습니다. 사무실은 도심에 있었고 고객은 부유한 개인이었습니다. 회사는 크지 않았지만 신뢰할 수 있는 명성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기록에는 그들이 귀하의 자산을 신중하게 관리하고 가족의 미래를 보호하겠다고 약속하는 광고, 팸플릿이 보존되어 있었습니다. 아무것도 첫사십 처음에는 평범한 직장처럼 보였습니다. 그러나 분석가들이 세부 사항을 더 오래 연구할수록 더 많은 이상한 점이 나타났습니다. 인사 문서에는 메릴이 개인 포트폴리오 금융자문가 직책을 맡았다고 명시되어 있었습니다. 즉 그는 고객의 개인 정보, 은행 명세서, 여권 정보, 위임장 사본, 때로는 공증 문서까지 직접 접근할 수 있었습니다. 바로 이러한 접근이 서명을 위조할 수 있게 했습니다. 이 항상 눈앞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원본 수사팀은 해산된 회사에 공식 요청을 보냈고 며칠 후 아카이브가 마침내 전달되었습니다. 메릴이 서비스를 제공했던 고객 목록에는 명의 이름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들 중가 즉시 눈에 띄었습니다. 사이먼 그레이였습니다. 서비스 유형란에는 장기 동반이라는 표시가 있었습니다. 이는 그들 사이에 수십 하나 단발적인 접촉이 아니라 애 걸친 금융관계가 있었음을 의미했습니다. 수년 이제 메릴이 그렇게 많은 것을 알았는지 명확해졌습니다. 그는 사이먼과 단순히 아는 사이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그의 계좌를 관리했고 투자 등록을 도왔고 문서를 작성했고 자금 이동을 통제했습니다. 즉, 그는 나중에 그를 상대로 사용한 외 모든 것에 접근할 수 있었습니다. 그는 사이먼이 어디에 돈을 보관하는지, 언제 어떤 금액이 들어오는지, 서류 사본이 어디에 보관되어 있는지 그의 변호사가 인지 알았습니다. 이 누구 모든 것은 우연한 용의자를 통한 범죄를 위한 토대를 준비한 사람으로 만들었습니다. 수년 어쩌면 처음에는 그 자신도 인식하지 못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발견에서 불안한 점은 아는 사이라는 사실이 아니라 이러한 관계의 성격이었습니다. 업무 서신 기록에서 사이먼이 그를 신뢰했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그는 짧게 격식 없이 썼고 종종 이니셜로만 서명했습니다. 그는 메릴이 자신의 참여 없이 사소한 문제들을 해결하도록 허용했습니다. 수사팀에게 이것은 가장한 가지를 의미했습니다. 로렌스는 데이터뿐만 아니라 그가 샘플로 사용할 수 있는 서명도 가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수사는 그의 전문적인 과거를 조사했습니다. 회사 아카이브에는 업무 문서와 내부 보고서도 보관되어 있었습니다. 그들 중에서 짧은 기록이 발견되었습니다. 직원 L 메릴 일시 정직, 내부 조사 진행 중, 고객과의 업무 중 위반 혐의. 날짜는 해고 하나 2년 전이었습니다. 수사관들은 이제 은퇴한 회사의 관리자를 찾았습니다. 그는 기꺼이 이야기하는데 동의했습니다. 그의 이야기에서 완전히 오래된다는 그림이 그려졌습니다. 그의 말에 따르면 메릴은 똑똑하고 침착하며 꼼꼼했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그가 표현했듯이 서류를 너무 자유롭게 다루었습니다. 그는 종종 고객들에게 문서 작성을 돕겠다고 제안했고 공증인 없이 이 일을 처리했습니다. 면노인 고객들은 그의 상담 후 자신들의 계좌에서 소액의 금액이 사라졌다고 불평했습니다. 그때는 연결고리를 찾을 수 없었습니다. 금액이 너무 작았고 회사의 보호 시스템이 불완전했기 때문이었습니다. 몇 본질적으로 그는 그냥 풀려났습니다. 소란 없이 발표 없이 상호 합의에 의해서였습니다. 회사의 명성을 훼손하지 않기 위해서였습니다.
그 대가로 그는 비공개 계약서에 서명하고 조용히 사라졌습니다. 그때 이것이 끝이 아니라 시작일 것이라고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아무도 오래된 기록을 연구한 분석가들은 다음과 같이 결론지었습니다. 이미 그때 그는 문서로 실험하고 있었습니다. 그때는 작은 위조였습니다. 위임장, 이체, 가짜 서명이었습니다. 그는 흔적 없이 계획을 실행할 수 있는지 확인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시스템이 쉽게 용서한다는 것을 깨달았을 때 그는 더 나아갔습니다. 사이먼에게 일어난 일은 그때 그가 시작했던 것의 논리적인 연속이었습니다. 이제 수사팀은 그림을 갖게 되었습니다. 동기, 방법, 그리고 연결고리였습니다. 그는 재산이 있는 고독한 사람들을 선택했고 신뢰를 얻었으며 그들에 대한 전체 모든 것을 알아낸 다음 행동하기 시작했습니다. 침착하게, 계산적으로, 감정 없이였습니다. 그리고 이전에는 단순히 문서로 된 계획이었지만 이제 그는 선을 넘었습니다. 금융 조작에서 것이 훨씬 더 차갑고 개인적인 모든 무언가로 변했습니다. 수사관들은 자신들이 단순히 명예의 사기꾼과 마주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한수년 동안 시스템을 구축해온 사람과 마주하고 있다는 것을 이해했습니다. 그는 즐거움을 위해 훔친 것이 아니라 돈, 문서, 사람 등 것이 오직 자신에게만 복종하는 통제된 세계를 구축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계획이 무너지기 시작했을 때 모든 한 가지만 알아내야 했습니다. 그가 이전에 숨기는 데 성공했던 피해자들이 남아 있었는지 여부였습니다. 다른 수사의 다음 단계는 정확히 그곳으로 향했습니다. 그의 어쩌면 첫 피해자들이 숨어 있었을 과거로 말입니다. 로렌스 메릴이 다시 경찰서로 끌려왔을 때 분위기는 신문 때와 달랐습니다. 그때는 그는 침착했고 간결하지만 자신감 있게 대답했으며 단순한 오해의 중심에 불운하게 빠진 사람의 이미지를 유지하려고 노력했습니다. 이제는 첫 모든 것이 달랐습니다. 방 안에는 짙은 긴장감이 감돌았습니다. 그는 경찰이 말하는 것보다 더 많이 알고 있다는 것을 이해했고 침묵의 순간은 그에게 올가미처럼 늘어졌습니다. 매 첫날부터 사건을 맡았던 바로 그 수사관이 폴더를 열고 씩 문서를 꺼내기 시작했습니다. 서류들이 바스락거렸습니다. 건조하고 뚜렷하게 마치 움직임이 의도적으로 효과를 계산한 듯 했습니다. 테이블 위에는 ATM 근처 카메라로 찍은 그의 차 사진이 놓였습니다. 그 다음에는 그의 집에서 발견된 영수증들이 깔끔하게 번호가 매겨져 있었고 날짜 일치 부분이 표시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위조된 매매 계약서의 사본이었습니다. 하나 모든 메릴은 것을 무표정하게 바라보았습니다. 그의 손은 무릎 위에 포개져 있었고 시선은 물건들 위를 스쳤지만 모든 어느 하나에도 머물지 않았습니다. 수사관은 마치 보고서를 읽는 것처럼 침착하게 거의 감정 없이 말했지만 단어는 정확했고 단어는 목표를 쳤습니다. 매매. 당신은 창고가 발견된 부지에 방문하지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보고서에 따르면 당신의 차는 전혀 한 번 이상 그곳에서 목격되었습니다. 년 동안 방문했습니다. 컷이 당신의 위치 정보로 최근 사무실이 모든 대답은 없었습니다. 침묵이었습니다. 로렌스는 듣지 못하는 척했습니다. 수사관은 다음 사진을 내려놓았습니다. 그곳에는 ATM에 있는 그의 차의 클로즈업 사진이 있었습니다. 화면에는 팬더에 있는 특징적인 찌그러짐이 보였습니다. 전문가들이 비교하여 동일하다고 인정한 바로 그것이었습니다. 당신은 돈을 인출하지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여기 사진이 있습니다. 여기 명세서가 있습니다. 여기 시간과 날짜가 있습니다. 이것은 사이먼 그레이가 사라진 후의 일입니다. 모든 메릴은 눈을 깜빡였습니다. 그리고 입술이 살짝 움직였지만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방 안에서는 에어컨의 조용한 윙윙거리는 소리와 수사관의 펜이 찰칵거리는 소리만 들렸습니다. 한두 번째 다음은 더욱 어려웠습니다. 수사관은 그의 과거와 관련된 폴더를 열었습니다. 새로운 당신은 연부터 2010-2015년까지 웨스트 헤이븐 캐피털에서 일했습니다. 맞습니까? 그는 멈추지 않고 계속했습니다.
로렌스는 거의 눈에 띄지 않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내부 조사와 관련하여 해고되었습니다. 노인 고객 문서 조작 혐의였습니다. 기억하십니까? 메릴은 어깨를 살짝 움츠렸습니다. 얼굴에 짜증의 그림자가 스쳤지만 목소리는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는 버티려고 했지만 턱은 긴장되어 있었습니다. 그의 숨소리가 그를 드러냈습니다. 짧고 잦았으며 마치 불필요한 말을 하지 않기 위해 공기를 삼키는 것 같았습니다. 수사관은 이제 더 크게 강조하며 계속했습니다. 당신은 고객들의 신뢰를 이용했습니다. 그들의 서명, 여권 사본, 개인정보에 접근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당신은 이것을 다시 반복했습니다. 이번에는 숫자가 아니라 살아있는 사람이 대상이었습니다. 단지 그는 이 말을 의도적으로 천천히 발음했습니다. 방 안이 더 차가워졌습니다. 메릴은 갑자기 시선을 돌리고 손가락을 꽉 쥐었습니다. 그의 어깨는 거의 눈에 띄지 않게 떨렸습니다. 그는 여전히 침묵했지만 그 침묵은 더 이상 자신감 있게 보이지 않았습니다. 수사관은 잠시 멈췄다가 침착하게 카드를 꺼냈습니다. 마지막, 당신은 창고에 가본 적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그 장소가 어디인지 몰랐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여기 당신의 전화 위치 정보가 있습니다. 번방문했습니다. 150이 다른 날, 시간에, 때로는 시간 동안 그곳에 머물렀습니다. 사이먼 그레이의 카드에서 돈이 인출된 날도 포함해서 말입니다. 다른 몇 그는 마치 프로토콜을 읽는 것처럼 감정 없이 말했습니다. 그러나 단어는 돌처럼 무겁게 떨어졌습니다. 매 로렌스는 버티지 못했습니다. 천천히, 마치 힘겨운 듯 그는 눈을 들어 수사관을 똑바로 바라보았습니다. 얼굴은 창백했고 눈빛은 유리 같았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말했습니다. 변호사를 선임하고 싶습니다. 이것은 자백은 아니었지만 패배였습니다. 그의 냉정함, 계산은 순간에 무너졌습니다. 눈빛은 공허해졌고 몸은 축 늘어진 것 같았습니다. 그는 이제부터 모든 모든함의 단어가 자신의 선고에 이 될 수 있음을 이해했습니다. 모 수사관은 폴더를 닫고 일어나 나갔습니다. 테이블 위에는 증거들이 남아 있었습니다. 사진, 서류, 인쇄물. 이제 것이 기소회가 될 것이었습니다. 방은 다시 침묵으로 가득 찼고 감시 카메라만이 계속 기록하고 있었습니다. 모든 일부 결코 거짓말하지 않는 증인처럼 말입니다. 이 신문은 전환점이 되었습니다. 이 순간부터 사건은 그림자 속의 조사가 아니었습니다. 이제 그것은 공식적으로 기소였습니다. 앞에는 재판, 감정, 증언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와 함께 새로운 과제가 있었습니다. 그의 연루뿐만 아니라 이 왜 모든 일이 일어났는지 이해하는 것이었습니다. 이렇게 신문이 끝났을 때 수사관들은 더 이상 시간을 낭비할 수 없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간접적인 증거는 그들의 편이었지만 그들에게는 가지가 필요했습니다. 물질적이고 논쟁의 여지가 없는 법정 테이블 위에 놓고 이것이 게임의 끝입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모든한 무언가였습니다. 법의학센터 실험실은 창고에서 발견된 샘플을 거의 주 동안 연구했습니다. 너무 많은 물질, 너무 더러운 환경이었습니다. 젖은 나무, 먼지, 부패 흔적 등 이 모든 것이 DNA를 파괴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감정 결과라는 메모가 있는 알림이 부서에 이메일로 도착했을 때 팀이 의 모니터 주위에 모였습니다. 모든 하나 보고서에는 다음과 같이 명시되어 있었습니다. 대부분의 물건에서 사람, 사이먼 단 하나던 지문도 메릴의 존재 흔적도 없었습니다. 마치 그가 것을 아주 작은 세부 사항까지 생각한 것 같았습니다. 실험실 직원들은 그가 장갑을 끼고 작업했거나 심지어 흔적을 지웠을 수도 있다고 추측했습니다. 이것은 이미 그의 스타일의 모든 일부가 되었습니다. 수사관은 보고서를 더 넘겼고 그의 시선은 짧은 줄에 멈췄습니다. S. 풀물건 17호도 사람의 상피세포가 있음. 이 세부 사항은 마치 전기 충격처럼 다가왔습니다.
양동이는 평범했고 눈에 띄지 않았지만 전문가의 증언에 따르면 물이 담겨 있던 창고 입구 바닥 바로 위에 있었습니다. 그 위에는 그레이의 흔적 외에는 없어야 했지만 이제 나타났습니다. 아무것도 다른 누군가 두 번째 유전자 프로필은 미확인으로 표시되었습니다. 이 줄은 재분석을 위해 실험실로 보내졌습니다. 전문가들은 손잡이 내부에서 미세 입자를 조심스럽게 긁어냈습니다. 사람이 무거운 양동이를 들 때 보통 손으로 잡는 바로 그 부분이었습니다. 재료는 적었지만 식별하기에는 충분했습니다. DNA는 추출되고 안정화되어 시스템에 로드되었습니다. 이제 비교할 표준, 즉 샘플이 필요했습니다. 수사관은 메릴에게서 생체 물질을 강제 채취하는 영장에 서명했습니다. 그는 저항하지 않았습니다. 이 단계에서는 저항도 무의미했습니다. 그 자신도 그것을 이해했습니다. 절차 동안 그의 눈빛은 공허했고 손은 수갑이 채워져 있었습니다. 어떤 모든 것이 의사의 통제해 침묵 속에서 진행되었습니다. 초후 샘플이 담긴 손 막대가 멸균 캡슐에 넣어졌습니다. 이 모든 것이 감정을 위해 실험실로 보내졌습니다. 캡슐이 도착했을 때 유리 칸막이 뒤에는 침묵이 흘렀습니다. 3 정도의 여성 실험실 직원은 외과 의사처럼 침착하고 집중하여 일했습니다. 40 모든 단계는 프로토콜에 따랐습니다. 시약, 원심 분리기, 건조였습니다. 시스템은 샘플을 데이터베이스에 로드했습니다. 는두 개의 하나 다른 하나는 용의자의 것이었습니다. 화면은 차가운 파란색으로 빛났습니다. 비교 과정은 분 동안 지속되었지만 유리 뒤에 서 있는 사람들에게는 영원과 같았습니다. 수사관, 검사, 법의학 전문가는 몇 한마디도 하지 않고 기다렸습니다. 화면에 결과가 나타났을 때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아무도 일치, %였습니다. 100, 이것은 사이먼이 사용했던 양동이 손잡이에 로렌스 메릴의 DNA 흔적이 있다는 것을 의미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간접 증거가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것이 일어난 바로 그 장소, 창고에 그의 존재에 대한 물리적인 확인이었습니다. 상피는 속일 수 없습니다. 모든 다른 모든 것을 지울 수 있는 곳에서도 기억을 보존했습니다. 이 순간 이후 수사팀은 더 이상 가설을 세우지 않았습니다. 이제 단계는 명확하고 검증되었습니다. 미스터리로 시작된 사건은 사건의 사실적 재구성으로 바뀌었습니다. 그의 모든 전체 역사, 숨으려는 시도, 변명은 그 사실의 무게 아래 무너졌습니다. 그가 그곳에 있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모든 하나 수사관들에게 이것은 돌파구였습니다. 이날부터 수사는 수색 상태에서 증거 단계로 넘어갔습니다. 퍼즐 조각이 마침내 맞춰졌습니다. 이제 메릴이 자신이 한 일에 어떻게 한 걸음씩 다가갔는지 보여주면서 시간별, 날짜별로 순서를 구성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자신은 여전히 침묵했지만 이 단계에서는 침묵이 더 이상 힘을 갖지 못했습니다. 증거는 자백보다 더 크게 그를 대변했습니다. 어떤 앞에는 재판이 있었고 그곳에서 이 증거들이 무기가 될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전에 수사팀은 단계를 수행해야 했습니다. 마지막 첫 실종부터 마침내 진실이 드러나는 순간까지의 연쇄 반응을 복원하는 것이었습니다. 전체 로렌스 메릴 사건에 대한 법정 심리는 이른 아침에 시작되었습니다. 법정 안에는 둔하고 억제된 소음이 있었습니다. 기자들은 메모장을 넘겼고 카메라들은 움직이지 않았으며 갤러리에 모인 대중은 숨을 죽인 듯 했습니다. 피고석에는 같은 남자, 침착하고 차분하며 거의 무감정했습니다. 메릴은 주변을 둘러보지 않았습니다. 그의 얼굴은 마치 가면 같았습니다. 여전히 전체 재판 기간 동안 그는 마디가 넘는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오늘 그에게 기대되는 것은 중요한 것, 즉 반응이었습니다. 10가장 검사는 기소 내용을 열거하는 것으로 시작했습니다. 불법 감금, 납치, 강제 구금이었습니다. 항목은 무겁고 리듬감 있게 들렸습니다. 메릴은 이 말에 반응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움직이지 않고 앉아 있었고 각 모든 것에 오랫동안 무관심했던 사람처럼
약간 구부정했습니다. 판사가 유죄를 인정하느냐고 물었을 때 메릴은 고개를 들고 정면을 바라보며 짧게 대답했습니다. 아니요. 법정 안이 조용해졌습니다. 분노도 놀라움도 없었고 오직 진실과 거짓이 서로 마주할 때 항상 수반되는 긴장된 침묵만이 있었습니다. 그의 변호사, 계산된 말투와 차분한 목소리를 가진 남자가 일어나 연설을 시작했습니다. 그의 말은 자신감이 있었지만 사실을 아는 사람들에게는 너무나 명백한 거짓이 있었습니다. 변호사는 사이먼 그레이가 자발적으로 사회에서 고립되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는 도시의 번잡함에 지쳐 의식적인 고립을 택했다고 했습니다. 메릴은 그를 도왔을 뿐이며 식료품을 가져다주고 심부름을 했으며 나중에는 오해와 의혹의 희생양이 되었다고 했습니다. 서류상으로는 이 주장이 거의 논리적으로 들렸지만 현실에서는 사실에 단지첫 접촉하는 순간 무너졌습니다. 검사는 끼어들지 않고 들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일어섰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명확했습니다. 자발적인 고립은 감금의 흔적, 그레이가 발견된 상태, 그리고 DNA 일치를 설명하지 못합니다. 그는 신호를 보냈고 명예 증인, 즉 그레이를 중환자실로 받은 의사가 법정으로 들어왔습니다. 침착하게, 불필요한 감정 없이 말하는 사람들 중 한 명이었지만 그의 말은 판결만큼이나 무게가 있었습니다. 의사는 진단서를 펼쳤고 그의 목소리는 심전도선처럼 일정하게 울렸습니다. 모든 환자는 장기간의 소진 상태였습니다. 탈수, 산소 부족, 저천증의 흔적이 발견되었습니다. 이것은 자발적인 퇴거의 결과일 수 없습니다. 이것은 장기간 통제된 자유제한의 결과입니다. 매 단어는 변호 측 주장에 대한 타격과 같았습니다. 변호사는 끼어들려고 시도했고 가설과 질병을 언급했지만 의사는 짧고 전문적으로 오래된 일말에 의심도 없이 대답했습니다. 그 후 배심원들조차 피고를 잘못 이해되었을 수 있는 사람으로 보는 것을 멈췄습니다. 검사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는 폴더에서 감정 결과를 꺼냈습니다. 양동이 손잡이에서 DNA 일치가 확인되었다는 바로 그 보고서였습니다. 법정에 설치된 화면에는 그래프가 나타났습니다. 피크는 조두개의 두 개의 마지막 하나는 사이먼 그레이의 이름으로, 는 로렌스 메릴의 이름으로, 서명 다른 하나, 이것은 의견이 아닙니다. 검사가 말했습니다. 이것은 과학입니다. 이것은 피고가 범죄 현장에 있었다는 물리적인 증거입니다. 다음은 금융연쇄였습니다. 명세서, 영수증, 거래, 전자, 흔적이었습니다. 그레이의 카드에서 인출된 돈은 가짜 이름으로 개설된 계좌로 들어갔지만 그것이 결국 메릴에게로 이어졌습니다. 이것은 모든 단지 탐욕뿐만 아니라 장기적이고 계산되었으며 우발성이 없는 계획임을 확인시켜 주었습니다. 메릴은 시간 동안 침묵했습니다. 순간에 그는 반응을 억제하려는 듯 주먹을이 모든 단지였던 어떤 말이라도 그의 방어벽에 못이 될 수 있음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 벽은 이미 금이 가고 있었습니다. 마지막 검사가 연설을 마쳤을 때 법정은 다시 조용해졌습니다. 피고로부터 번의 직접적인 자백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그것이 필요하지 않았습니다. 사실이 단한 어떤 말보다 더 크게 말했습니다. 해 동안 일어난 것이 의 완성된 그림으로 합쳐졌습니다. 이 모든 하나 재판 절차는 아직 끝나지 않았지만 결과는 명확했습니다. 남은 것은 형량 결정뿐이었습니다. 그리고 바로 이 문제가 이제 수사관의 손에서 사법부의 손으로 넘어갔습니다. 검사는 결론 연설을 간단한 주장으로 시작했습니다. 사실을 모으는 것은 그림을 완성하는 것과 같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는 그들을 작전 단계처럼 순차적으로 제시했고 단계는 문서, 증언 또는 감정으로 확인되었습니다. 각 법정에서 제시된 이야기는 연애 시작되었습니다. 그때 검찰 측 주장에 따르면 2016 첫 접촉이 일어났습니다. 로렌스 메릴은 금융 컨설턴트의 모습으로 사이먼 그레이에게 접근했습니다.
제안은 투자 기회처럼 들렸습니다. 이것은 업무 가면이었습니다. 접촉은 신뢰를 구축했습니다. 메릴은 문서, 서명, 은행 계좌 정보에 접근할 수 있었습니다. 이것은 업무 기록과 서신으로 확인된 사실입니다. 다음은 체계적인 계획이었습니다. 검사의 데이터에 따르면 이 계획은 단계로 전개되었습니다. 몇 가지 첫 번째는 통제 확립이었습니다. 메릴은 관계를 공개적인 컨설팅 형식에서 자산 소유자의 지속적인 참여 없이 행동할 수 있는 형식으로 전환했습니다. 그 다음은 금융 흐름의 점진적인 압박이었습니다. 소액의 정기적인 현금 인출, 최소한의 식료품 구매, 소액 서비스 결제였습니다. 명세서와 영수증은 이러한 거래의 순서를 보여주었습니다. 그것들은 그레이의 카드 거래 날짜 및 용의자의 쓰레기에서 발견된 수표 체계 기록과 일치했습니다. 동시에 법적 근거의 위조가 진행되었습니다. 금고에서 발견된 계약서와 필적 감정을 통해 분명해졌습니다. 주택 소유권의 공식적인 이전이 준비되고 있었습니다. 가짜 공증 확인, 허위 서명, 문서에 포함된 것은 재산의 이전을 법적으로 공식화하기 위해 수행되었습니다. 전문가들은 계약서에 서명이 위조되었고 도장이 가짜였음을 명확하게 확인했습니다. 이는 사건 자료에 나와 있습니다. 제3자의 모든 세 번째 단계, 감금이었습니다. 검찰 측 주장에 따르면 메릴은 충동적으로 행동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소유자가 자신의 재산을 처분할 수 없고 거래의 공식화를 방해할 수 없는 조건을 만들었습니다. 이를 위해 고립과 소유자의 의지에 반하는 최소한의 생활 수준 유지가 사용되었습니다. 용의자에게서 발견된 식료품 영수증은 구매가 그 자신을 위한 것이 아니라 밀폐된 환경에 있는 사람을 먹이기 위한 것임을 증명했습니다. 이것은 의료보고서 및 행동 전문가의 증언과 상호 관련되었습니다. 이어서 검사의 연설은 기술적 증거로 넘어갔습니다. ATM 카메라는 메릴의 이름으로 등록된 차량이 현금을 인출하는 순간을 포착했습니다. 전문가들은 팬더의 특징적인 찌그러짐을 통해 차량을 식별했습니다. 전화기의 위치 정보는 메릴이 창고가 있던 장소를 번방문했음을 보여주었습니다. 실험실 연구는 최종적인 세부 사항을 밝혀냈습니다. 창고에서 발견된 양동이 손잡이에 있는 메릴의 DNA 프로필이었습니다. 이 요소들은 법정에서 말했듯이 접촉, 통제, 자원 착취 및 합법화 시도의 연속적인 연쇄를 형성했습니다. 여러 검사는 최종 계획을 명확하게 밝혔습니다. 이것은 빠른 속임수나 평범한 횡령이 아니었습니다. 사건 자료에 따르면 계획은 소유자가 자신의 재산을 처분할 수 있는 능력을 점진적으로 박탈하고 주택 소유권을 공식화하는 것이었습니다. 목표는 위조 문서를 통해 그리고 소유자 측의 주장 부재를 통해 자산에 대한 통제권을 얻는 것이었습니다. 법정에서 공식적인 표현은 다음과 같았습니다. 소유자가 거래에 이의를 제기할 능력을 잃는다는 조건하에 재산의 법적 이전을 달성하는 것이었습니다. 완전한 계획이 실패했는지는 재구성의 별도 부분이었습니다. 피고의 계산에 따르면 이 과정은 외 몇 달이 걸릴 예정이었습니다. 그러나 대신 동안 늘어졌습니다. 피해자는 예상보다 더 강인했습니다. 예상했던 빠른 결과 대신 상황은 장기화되었습니다. 정기적인 지출, 식료품을 위한 이동, 야간 방문 등 수년이 모든 것이 작전을 지연시켰고 우연히 개입할 기회를 주었습니다. 그리고 우연히 개입했습니다. 날 이웃이 버려진 창고에서 이상한 냄새를 맡았습니다. 그는 경찰에 전화했습니다. 순찰대가 도착했고 건물을 강제로 열었으며 위독한 상태이지만 살아있는 사람을 발견했습니다. 이 전화는 길고 신중하게 구축된 연쇄를 파괴한 바로 그 외부 요인이 되었습니다. 이 전화 때문에 확인, 은행 요청, DNA 분석, 그리고 마침내 수색이 시작되었습니다. 어느 법정에서 검사는 세부 사항을 강조했습니다. 범인은 또 다른 어떤 사소한 것의 영향도 과소평가했다는 것입니다. 동안 상황을 통제하면서 그는 침묵과 지역사회의 무관심을 기대했습니다. 그러나 바로 평범하고 일상적인 요인인 냄새가 외부 검사를 유발하고 폭로로 이어진 것이었습니다.
수년 연설은 다음과 같은 결론으로 마무리되었습니다. 이 계획은 의도적이었고 체계적이며 잘 짜여 있었습니다. 그 요소들, 즉 금융거래, 문서 위조, 피해자의 최소한의 생존 유지 및 재산 합법화 시도는 상호 연결되어 있으며 증거로 확인되었습니다. 이 계획은 수사팀의 운 때문이 아니라 범인의 계산을 뒤집은 평범한 우연 때문에 성공하지 못했습니다. 이러한 재구성 후에는 가지, 즉 결과의 법적 확정만 남았습니다. 사건 자료는 정리되었고 증거는 순서대로 연결되었습니다. 이제 판사는 유죄 사실이 이미 입증된 부분이 아니라 형량과 유죄 판결을 받은 사람에 대한 결과를 결정하는 부분으로 넘어가야 했습니다. 이 전환은 절차의 다음 단계로의 자연스러운 다리가 되었습니다. 한 수개월간의 신문, 감정, 명예 증인 및 증거 수십 수많은 자료 끝에 것이 이 아침으로 귀결되었습니다. 법정 안은 너무나 조용해서 뒷줄에서 발을 바꾸는 소리가 들릴 정도였습니다. 날은 흐렸고 희미한 햇빛 모든 누가 하나가 높은 창문을 뚫고 들어와 배심원들의 서류가 놓인 긴 참나무 테이블 위로 비쳤습니다. 이것은 거의 년 동안 걸어온 바로 그 순간이었습니다. 오늘 말해지는 모두 사모든 단어는 이 이야기의 손길이 되어야 했습니다. 마지막 배심원들은 긴 숙고 끝에 법정으로 들어왔습니다. 명예 사람들은 지쳐 있었고 얼굴은 긴장되어 있었지만 이미 내적인 확신이 있었습니다. 12각자는 간의 심리, 수시간의 토론, 그리고 인간의 운명이 달린 결정의 도덕적 무게를 짊어지고 있었습니다. 배심원장은 평결이 담긴 폴더를 손에 들고 있었습니다. 그는 주위를 둘러보지 않고 곧장 천천히 걸었습니다. 마치 자신에게만 속하지 않은를 운반하는 사람처럼 말입니다. 무언가 판사가 에게 일어서라고 요청했습니다. 사람들이 일어섰고 의자가 삐걱거렸습니다. 공기는 마치 더 짙어진 것 같았습니다. 배심원장은 폴더를 열었고 그의 목소리는 둔했지만 명확하게 모두 일말의 의심도 없이 울려 퍼졌습니다. 불법 감금 혐의에 대해 유죄. 첫 단어가 공중에 머물렀습니다. 초 동안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몇 사무도 사기 혐의에 대해 유죄. 목소리는 더욱 확신에 찼는데 마치 단어가 발언될 때마다 배심원들이 스스로 자신들의 정당성을 확신하는 것 같았습니다. 살인미수 혐의에 대해 유죄. 이 단어는 최종 악장처럼 울려 퍼졌습니다. 법정은 마치 숨을 내쉬는 듯 했습니다. 세몇몇 사람들은 줄에서 입을 손으로 막았고 는 천천히 고개를 저었습니다. 검사는 미동도 하지 않고 첫 달은 누군가단지 조용히 테이블 위에 손을 포겠습니다. 변호사는 시선을 내렸습니다. 말할 수 있는 것은 이미 말해졌습니다. 평결은 만장일치였습니다. 모든 메릴은 움직이지 않고 서 있었습니다. 분노도 회개도 없었습니다. 로 향하는지 알 수 없단지 어디단지 현실에서 차단된 사람처럼 보였습니다. 해 동안 그는 세부 사항을 통제하는 세상에서 살았지만 이제 그의 운명은 이 모든 자신을 다른 사람들의 손에 달려 있었습니다. 판사는 서류에서 눈을 들고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지쳤지만 확고했습니다. 그는 형식적인 것부터 시작했지만 그 안에는 큰 소리가 아닌 국가적인 무게감 있는 힘이 울려 퍼졌습니다. 그는 조항들을 나열하고 증거를 설명했으며 저지른 행위의 심각성을 지적했습니다. 항목에 대해 증언, 감정, 사건 자료에 대한 언급이 뒤따랐습니다. 그의 연설에는 과장이나 감정이 없었고 가고직 사실에 건조하고 차가운 논리만 있었습니다. 그는 범죄가 단계별로 구축되었는지, 피고가 의식적으로 계획된 행동을 했는지, 신뢰와 금융 지식을 자신을 신뢰한 사람들을 상대로 사용했는지 상기시켰습니다. 판사는 범죄의 지속기간, 체계성, 그리고 메릴이 감정적이거나 우발적인 충동 상태에서 행동하지 않았다는 사실에 대해 말했습니다. 그가 한 어떻게 모든 것은 계산과 이익에 대한 욕망의 결과였습니다. 그 다음 판사는 도덕적 평가로 넘어갔습니다. 그는 이러한 범죄가 법을 위반하는 것 이상이라고 말했습니다.
그것들은 신뢰라는 단지 본질적인 개념을 훼손하고 사회가 의존하는 기반을 파괴한다고 했습니다. 사람이 사람의 취약성을 도구로 사용할 때 그것은 그를 배로 위험하게 만듭니다. 이것이 바로 법원이 유죄의 사실뿐만 아니라 피고의 성격이 나타내는 내재된 위험도 고려하는 이유입니다. 한다른두 법정은 완전히 조용해졌습니다. 가 이해했습니다. 이제 중요한 것이 선언될 것이었습니다. 판사는 안경을 벗고 폴더를 내려놓고 피고를 똑바로 바라보았습니다. 모두가 장몇 초 동안 긴장감이 지속되었습니다. 말이 아직 발언되지 않았지만 그 의미는 이미 애게 느껴지는 순간이었습니다. 모두 법원은 저지른 범죄의 심각성을 고려하여 연애 징역형을 엄격한 교정시설에서 복역하도록 선고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했습니다. 22 이 순간 법정 안에서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는 조용히 탄식했고 는 흐느꼈으며 다양한 누군가 다른 누군가는 반대로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기자들은 서류를 부스럭거렸습니다. 그들 중 명은 즉시 전화로 짧은 메시지를 입력했습니다. 한 1분 안에 뉴스피드에 나타날 것이었습니다. 검사는 제자리에 남아 마치 완결감을 확인하는 것처럼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내부적인 메릴은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움직임도 없었습니다. 벤치 난간을 쥐는 손가락뿐이었습니다. 판사는 망치로 치며 재판이 끝났음을 선언했습니다. 교도관이 다가와 그의 어깨에 손을 얹고 출구로 데려갔습니다. 카메라가 찰칵거렸고 문이 삐걱거렸으며 발소리는 천천히 사라졌습니다. 어떤 단지 법정 안에 앉아있던 사람들에게 이것은 사건의 끝이었습니다. 그러나 공중에는 미진한 느낌이 남아 있었습니다. 결국 사법부는 질서를 회복할 수 있지만 잃어버린 것을 되돌릴 수는 없습니다. 그것은 모든 단지 결과를 기록할 뿐입니다. 법적인 종결점입니다. 나머지 것, 즉 기억, 결과, 내면의 잔여물은 남아 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흩어지기 시작했을 때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이것이 평범한 신뢰에서 시작되었다는 것이 유감입니다. 그리고 거의 속삭이듯 말한 이 문구에는 아마도 누군가 모든 전체 이야기에 대한 정확한 평가가 담겨 있었을 것입니다. 결국 메릴이 사용하고 스스로 파괴한 통화는 바로 신뢰였기 때문입니다. 가장 이제 그는 돈으로도 거짓말로도 가짜 서명으로도 살 수 없는 세상에서 살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아무것도 어딘가에서 이것을 정의라고 부를 수 있다면 아마도 여기뿐일 것입니다. 법정 문이 닫히고 망치 소리가 메아리가 사라졌을 때 이야기는 끝난 듯 보였습니다. 그러나 이 사건을 지켜본 사람들에게는 마지막 모든 것이 단계, 즉 천둥 후의 침묵으로 넘어갔을 뿐입니다. 선고 후 메릴은 엄격한 교정시설인 블랙스톤 교도소로 이송되었습니다. 그곳은 가혹한 조건과 특권의 다른 완전한 부재로 유명한 곳입니다. 가 하루 다른 하루와 비슷하고 시간이 주일처럼 늘어지는 곳입니다. 매일 그곳의 수감자들은 살지 않고 존재합니다. 회색 벽, 철조망, 간수의 외침, 점호가 있습니다. 안에서는 도시의 소리도 바람도 들리지 않습니다. 오직 콘크리트 복도를 걷는 소리와 금속 열쇠 소리뿐입니다. 정장과 투자, 계좌와 은행 대화에 익숙했던 사람에게는 미래가 없고 반복되는 현재만 있는 세계로의 이주와 같았습니다. 교도소 행정부에 따르면 메릴은 다른 대부분의 수감자들과 분리되어 수감되어 있습니다. 공식적으로는 안전상의 이유 때문입니다. 비공식적으로는 평판 때문입니다. 수감자들은 무방비 상태의 사람들을 속인 사람들을 용납하지 않습니다. 이제 그의 일상은 동일하게 흘러갑니다. 기상, 검사, 아침 식사, 그것이 엄격하게 일정에 따릅니다. 그는 일은 주어지지 않고 의무적인 검사와 상태 관찰만 받습니다. 그는 더 이상 숨길 것도 없고 속일 사람도 없습니다. 아이러니하게도 이제 그는 모든 영구적인 감시 아래 투명성 속에서 살고 있습니다. 그의 과거는 사법 문서에만 존재하며 그의 이름은 이제 사업가가 아니라 사건 번호 완전한 1468의 유죄 판결을 받은 사람으로 불립니다. 한편
감옥 밖에서는 삶이 계속되었습니다. 이 이야기에 것이 시작된 사람, 그는 살아남았습니다. 의사들은 이것을 기적이라고 부르지만 실제로는 단순히 꺾이지 않는 의지였습니다. 그의 몸은 주인공이 모든 대부분의 사람이 견디지 못했을 것을 견뎌냈습니다. 그는 회복 과정을 거쳤습니다. 병원에서 긴 수개월, 그리고 재활, 심리학자, 물리치료사를 거쳤습니다. 의사들은 그가 신체적으로는 회복했지만 보이지 않는 상처는 남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퇴원 후 그는 대중의 시선을 거부했습니다. 그의 이름과 현재, 거주지는 비밀로 유지되고 있습니다. 그는 도시 밖에서 사람들의 관심에서 멀리 떨어진 곳에서 자신이 신뢰하는 사람들에게 둘러싸여 살고 있다고 합니다. 인터뷰도 하지 않고 카메라 앞에도 나타나지 않습니다. 본질적으로 그는 메릴과 관련된 삶애를 지우기로 결정한 것처럼 공적인 영역에서 사라졌습니다. 그리고 그를 비난하지 않습니다. 때로는 침묵에 대한 열망이 일부 아무도 유일한 생존 방식입니다. 이 사건을 담당했던 수사관들은 이 남자가 그들에게 영원히 회복력의 상징으로 남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는 단순히 살아남은 것이 아닙니다. 그는 고통과 침묵을 통해 한 걸음씩 삶에 대한 권리를 되찾았습니다. 그의 이야기는 어두운 시기 후에도 벗어날 수 있다는 것을 상기시켜줍니다. 그리고 이 일이 일어난 장소는 더 이상 존재하지 않습니다. 녹슨 철조망으로 덮인 콘크리트 창고가 있던 도시 외곽의 그 부지는 철거되었습니다. 결정은 재판 직후에 내려졌습니다. 과시용이 아니라 모든 단지 그런 이야기의 흔적을 땅에 남길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곳에 있던 것은 기초까지 파괴되었습니다. 모든 단지 공터만 남았습니다. 땅은 팔렸고 이제 그곳에는 풀이 무성한 밭이 있습니다. 봄에는 꽃이 피고 일이 일어났는지 모른다면 과거를 드러내지 않을 것입니다. 여기서 무슨 아무것도 이렇게 물질적인 흔적은 사라졌습니다. 기록 보관소만 남았습니다. 사건 파일 상자, 철된 서류, 사진, 전문가 보단지 몇 개의 모든 것은 이제 시 법원 저장소에 이라는 코드로 된 선반에 있습니다. 종결된 사건들이 보관되는 곳입니다. 때때로 법대생 중 D47 누군가가 이 자료들을 보기를 요청합니다. 모범적인 수사의 예로 말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폴더를 열 때마다 페이지에 짧은 문구가 있는 것을 봅니다. 종결, 정의 실현, 첫 사건,